지난 3월 18일 출범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47일간 국정 현황을 파악하고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토대로 110개 국정 과제를 마련해서 발표했습니다. 국정 비전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핵심은 민간 주도 경제 성장입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발표된 국정 과제 거의 50일 가까이 이제 안철수 위원장의 주도로 준비를 했는데 110가지가 발표됐더라고요. 네. 종합적으로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110개 과제가 이제 많으니까 네. 전체를 관통하는 이제 뭐랄까 윤 정부의 큰 과제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네. 한마디로 말하면 경제 안보에 어떤 대비한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경제 안보.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반도체를 비롯해서 네. 뭐 AI 뭐 이런 등등 이런 첨단 산업에 대해서 뭐 대대적인 육성을 하겠다. 그러니까 사실 그 부분은 지금 전 세계가 반도체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뭐 나라에서 적극 대응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네. 부분이 사실은 이제 우리 경제 체질이 많이 약화가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뭐 이런 외부의 충격들, 뭐 그게 코로나든 우크라이나 전쟁이든 예. 많이 약화돼 있는데 경제 체질을 굉장히 강화하겠다. 경제 체질을 강화한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민간의 어떤 자유, 네. 자율, 창의 뭐 이런 부분들을 일깨우고 그리고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정부가 막 감독하고 이렇게 간섭하는 이런 네. 부분 줄이겠다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우리가 뭐 경제 안보라 그런다면 네. 사실은 위험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 이제 그게 이제 뭐 사회 안전망이라는 표현도 하고 또는 복지라 그러는데 그거를 이제 강화하겠는데 예. 문제는 이제 과거처럼 막 그렇게 돈만 풀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니까 네. 복지도 좀 지속 가능한 복지. 지속 가능하게. 복지. 그리고 또 그 복지가 사람들한테 와닿는 어떻게 보면 수요자의 어떤 편의에 맞는 그런 어떤 복지로 하겠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대외적으로는 우리의 이 대표 산업들 네. 키우는 거고 안으로는 체질을 강화하고 그다음 국민의 어떤 삶을 좀 안정화시키는 뭐 그게 어떻게 보면 110개의 어떤 핵심이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듭니다. 110개로 많았지만 네. 그 110개를 관통하는 전체 흐름에 대해서 짧게 아주 정리를 잘 네. 해주셨고요. 그런 흐름을 토대로 경제 정책으로 조금 이렇게 구체화해 네. 보면 이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와 어떤 좀 완전히 다 차별화된다, 가장 다르다 이런 걸 좀 혹시 보이는 게 있었습니까? 방금 이제 이야기했던 이제 원전 문제 있지 않습니까? 원전, 네. 지금까지는 이제 탈원전이었죠. 그렇죠. 이제는 이제 원전을 어떻게 보면 육성하는 그걸 가지고 우리의 어떤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이런 쪽으로 간다는 게 이제 큰 차이고요. 사실 그거 말고 우리가 이제 경제 성장하라는데 뭐 재정을 막 투입해서 하겠다. 네. 그게 이제 이 문정부에서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지금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쉽게 말해가지고 정부가 막 경제 성장 해본들 돈만 쓰고 효과가 없으니 네. 이제 민간이 나서가지고 하라고. 그리고 이제 그 대신에 이제 재정 부분은 훨씬 더 좀 건전하겠다. 그러니까 재정을 함부로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금 낭비 안 하겠다는 거니까 예. 재정을 정상화하고 그다음에 국가 부채가 막 늘어나고 세금 막 거두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안 하겠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니까 사실은 이제 그 부분도 큰 차이죠. 문정부와 어떤 문정부와, 윤 정부의 차이. 뭐 그 이외에도 예를 들어 가지고 기업에 대한 입장들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기업에 대한 예, 그러니까 문정부의 어떤 있어서 기업은 어쨌든 간에 기업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정부가 항상 어떻게 보면 좀 통제를 해야 되는 그런 대상으로 봤다 그러면 지금 윤 정부에서 기업이라고 하는 건 일자리를 만들고 성장을 견인하는 그런 역할로 이렇게 보는 거다. 뭐 그런 큰 차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민간 주도로 경제 활력을 높이고 우리 경제 체질을 강화한다는 어떤 흐름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 정부가 어떤 일정한 이제 복지에서는 돈을 쏟아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110가지 국정 과제에도 돈이 들어가는데 그렇습니다. 네. 필요한 재정의 규모를 209조 원 추가 재원을 209조 원으로 산출을 했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세요? 뭐 209조 원의 뭐 근거는 아마 인수위에서 계산을
했을 거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시행에 들어가면 약간은 더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예. 기본적으로 209조 중에서 제일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은 사실은 이제 취약계층들 네. 문제, 그다음 두 번째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 네. 사실은 이제 저출산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출산. 요 이제 세 가지 문제인데요. 하나가 이제 봤더니 이제 어르신들 예. 기초연금에 대해서 액수를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리겠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가 노인 빈곤 문제가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차원에 있어 가지고 돈을 듬뿍 넣는 것 같고요. 네. 그게 한 25조 정도 되나요? 그다음 또 하나 부분이 뭐냐라면 지금 우리가 지금 청년들 문제입니다. 청년들. 네, 그러니까 이게 청년들 경우가 이제 군대를 감으로 해가지고 네. 자기 어떻게 보면 뭐 캐리어 개발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좀 단절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문제를 사실은 이제 뭔가 보상을 해야 되는데 이건 파격적입니다. 병장 월급을 200만 원까지 올리겠다는 거예요. 병장 월급 200만 원 사실 대선 때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잖아요. 많았죠. 이번에 확정돼서 들어갔더라고요. 네. 2025년 기준으로.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사실은 제일 문제가요. 예. 직업군인들 있죠. 이제 부사관 이런 네. 분들, 이런 분들과의 어떤 이제 자칫하게 뭐 급의 역전이 생기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다 같이 연동돼 가지고 이런 말 들어 가지고 부사관들, 하사관들이죠. 예. 이런 분들 급여 상승까지 이렇게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그런 돈이 좀 듭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재정이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게 토탈 해가지고 한 60여 조 들어가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돈 경우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정부가 뭐 이렇게 다른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우리가 정부 부채가 너무 많아서 걱정인데, 근데 이제 정부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해요. 좀 윤 정부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이 600조 훨씬 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예산 중에서 굉장히 낭비성 예산이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세출 그렇습니다. 구정을 하겠다. 그렇습니다. 재원을 세출을 마련하기 구조조정해가지고 그런 돈 부분들을 쪽으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전용을 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돈이 209조만큼 다 국민들 세금으로 하는 문제는 아니고 하나는 세출을 구조조정하고 세출 우리가 구조조정. 돈 쓰는 거를요. 예. 그다음 두 번째는 경제 성장이 되고 기업이 이제 막 일자리 만들고 성장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세금 수입이 더 들어오잖아요. 세금이 더 들어온다. 네. 그래서 한쪽은 세금 수입을 늘리고 예. 다른 한쪽은 기존의 어떤 돈 씀씀이를 좀 낭비를 줄이는, 이렇게 해가지고 한 내년 정도에는 아예 지금 재정 준칙을 법제화하겠다. 재정 준칙. 네. 이 정부에서 하려다가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지만 이루지 그렇습니다. 않았죠. 예, 그래서 이제 국가재정법이라 그러죠. 그거를 지금 내년도에는 이제 입안을 하면 아주 거기에 연동이 되니까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이 돈이 분명히 드는 건 맞는데 문제는 지금 기존의 돈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낭비성 부분들, 그리고 또 사실은 우리가 이게 세금 많이 끌어들이려면 다양하게 넓게 돈을 끌어들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데 조금 더 충실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듭니다. 재정 마련하기 위해서 세금을 더 늘리겠다, 뭐 세율을 올리겠다 이런 건 없죠. 그런 건 이번에. 없습니다. 예, 그냥 경제 성장에 따라서 세수가 좀 그렇습니다. 더 늘어나는 방식을 네. 한다. 네. 이 돈이 들어가는 분야에 대해서 아까 사병 월급 200만 원 말씀을 하셨고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인상, 10만 원 올리는 건데 네. 이게 좀 과도하다. 네. 이 국민연금 적게 받는 거와 비교하면 네. 이러다 연금 안 드는 거 아니냐. 뭐 네. 이런 지적도 있던데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사실은 이제 이 공적연금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개혁과 같이 맞물릴 거라고 봅니다. 사실은 지금 이 윤 정부가 이번에 110개 과제 중에 하나가 이 공적연금, 그러니까 국민연금 같은 거죠. 개혁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발족시켜가지고 사회적 합의를 한다 그러는데 당연히 공적연금이 뭐 국민연금, 그다음에 뭐 공무원, 뭐 군인, 사학연금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다음 거기에 더해가지고 지금 공적연금이니까 기초연금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공적연금 개혁을 한다라면
전체적으로 뭔가 큰 조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기초연금 올리는 것도 공적연금 개혁과 연동돼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군요. 그냥 그것만 별개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30에서 40만 원 그냥 올리는 뭐 이렇게만 할 문제는 아니지 않냐. 그러면 다른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국민연금과의 어떤 그 부분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아마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오늘 나온 중에서 이제 청년들 뭐 어려운 청년들을 돕기 위해서 청년이 돈을 일정하게 좀 저축을 하면 정부가 재정으로 매칭 같은 금액 비슷한 금액을 넣어주는 뭐 가칭 청년 도약 계좌를 이제 공식화했던데 이것도 정부가 너무 돈을 그냥 쓰는 게 아닌가? 뭐 그런 비판을 받지 않을까요? 지금 사실은 이 청년 도약 계좌 문제나 또는 청년 자산 형성에 대해 가지고는 아주 구체적인 게 나와 있질 않아요, 이번에. 왜냐하면 이 문제의 경우는 사실은 그럼 청년의 자산 형성 그러면 어떤 자산을 어떻게 형성할 거냐 부분이 조금 더 그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정부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은행에다 저축해 가지고 자산을 형성하는 게 다 맞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청년들은 그 이상의 생각일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생각한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저 부동산도 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청년들 경우는요, 요즘에 가상자산. 근데 관심이 많습니다. 코인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 자산이라는 개념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더 수준을 높인다면 자산 중에 가장 큰 자산은요, 인적 자산입니다. 인적 자산. 자기의 일할 수 있는 그런 스킬을 키우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스킬만 있으면 일자리가 생기고 월급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유형의 자산이 있는가 하면 무형의 자산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제 정부가 출범한 다음에 조금 더 심도 있게 가지 않을까. 이번에 인수위 과제에서 110개 과제 안에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그 안에 내용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주 세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세밀한 내용은 없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하는 게 제 여러 가지 생각입니다. 고려할 점이 좀 많다 그런 얘기죠. 좀 그래서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 노사 협력 관련해서 이 노사의 근로 선택권 확대, 또 직무 중심의 뭐 임금 체계 이런 걸 얘기했던데 어떤 변화가 예상이 됩니까? 뭐 우선 당선인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실 분이죠. 그러니까 선거 과정에서 이제 이야기하시는 걸 봤을 때는 뭐 기본적으로 큰 변화를 말씀하신 거죠. 우선 근로시간을 지금처럼 그렇게 막 경직적인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뭐 근로자의 편이나 회사의 사정에 맞춰가지고 좀 유연하게 쓰자는 거고 그다음 급여 부분 경우가 얼마나 우리가 경직적입니까? 1년 되면 자동으로 임금이 따박따박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좀 바꿔야 되고 그다음 최저임금을 너무 높여버려 가지고 사실은 또 사업주는 채용하고 싶은데 채용 못하는 문제를 그런 걸 이제 해결하겠다 그랬는데 아마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전체 방향 부분은 지난번 이 공약과 똑같은 맥을 같이 하는데 조금 아마 구체적인 이 부분도 사실은 이 문제의 경우가 이제 이 노동계와의 어떤 그런 뭐 협의 이런 부분들도 뭐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 정도의 어떤 선에서 이렇게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노동계의 또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 뭐 협의를 하지 해야 않을까 된다.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지금 오늘 인수위 보니까 가상자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표현을 했더라고요. 코인 발행, ICO도 허용하겠다. 또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만들어서 가상자산 성장 환경을 만들겠다. 이번 문재인 정부와는 완전히 다른 것 같은데.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가 가상자산 부분에 있어가지고 문 정부에서는 애매모호한 입장이었어요. 어떨 때는 가상자산이 그 불법이야 뭐 이렇게 했었습니다. 문 정부 초기에.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 하거든요. 그럼 뭐 그거에 대해서 세금을 과세할게 그러다가 세금 과세하려니까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보류가 됐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윤 정부는 굉장히 과감하게 오케이 가상자산을 우리가 다 제도권으로 흡수하겠다는 거고 아마 그렇게 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뭐 메타버스 산업이란다든지 게임 산업이란다든지 이런 쪽에 제가 큰 변화가 올 거다. 왜?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이런 예를 들어 가지고 자산들을 말이죠. 이런 쪽 부분들은 뭐 마치 우리가 기업이 상장하듯이 가상자산도 적격 심사를 받으면 상장이 되는 거란 말이죠. 이
유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가는 것 같고 글쎄요. 또 아마 그게 제가 보면 윤 정부 경우는 또 굉장히 적극적인 거로 봐가지고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이쪽 부분에 있어가지고 꽤 좀 앞서 나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가상자산 분야에서 상당한 변화가 예상이 돼요. 네. 자, 인수위가 발표한 110개 국정과제 동향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